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6개월 전에 시동생이 결혼을 했었어요. 동서는 개인 사무실을 운영할 정도로 꽤 잘 나가는 변호사였어요. 아무래도 변호사다 보니까 시댁 집안에서도 상당히 높은 대우를 해줬었고 법에 관련된 문제들은 쉽게 해결해 줬었죠. 그러다 보니 가족들은 날이 갈수록 동서에게 잘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모의 지인분들의 상담도 자주 해줬어야 했지만 그런 것들을 귀찮게 생각하지 않고 항상 본인이 겪은 일처럼 진지하게 해결해 줬었죠. 그런 동서를 항상 옆에서 지켜보면서 같은 여자가 봐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동서도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잘 나가는 만큼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항상 뒤따라오고 있었죠. 변호사가 법을 다루는 사람이지만 일종의 서비스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의 교류가 생기는데 여기에서 동서와 시동생의 마찰이 자주 일어났었고 여러 가지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사건 몇 개가 있었어요. 대기업 연구개발팀에서 일을 하는 시동생도 동서 집안의 대우를 받곤 있었지만 동서가 변호사라서 그런지 길을 못 펴고 지내는 것 같아 보였었죠. 결국 시댁에 모임이 있었을 때 시동생이 가지고 있던 불만들이 터져 나오면서 동서를 난감하게 만들었었고 좋았던 분위기는 상당히 심각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이 결국 한마디 할 수밖에 없었어요. 둘 다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그 분야에 서로 이해를 해주지 못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야? 너는 가족들이 있는 앞에서 재수 씨한테 꼭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되겠어? 한마디의 말실수가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게 되는지 몰라?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의뢰인의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데? 그러는 너는 모든 생활에 떳떳하다고 할 수 있는 거야? 다른 여자 직원들한테 한 번도 웃어준 적 없다고 자신할 수 있어? 형, 이건 그런 문제와는 전혀 다른 거라고. 이 사람이 보내는 시선은 남들과 온전히 직업적 문제로만 볼 수 없다니까. 내가 느끼고 있는 의심들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 이 사람의 행동하는 거에 문제가 있으니까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몇 번이나 경고를 했었는지 형은 모르고 있잖아. 당신 정말 이럴 거야? 나 변호사야. 그리고 당신이랑 결혼한 아내라고. 그런데 내가 다른 남자들한테 웃음이나 파는 가벼운 여자로 생각하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 얻을 수 있는 게 뭔데? 당신이 봤을 때는 내가 그렇게 한가해 보여? 하루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 하기는커녕 남들한테 웃음이나 판다고 몰아가는 게 맞는 거냐고. 내가 이런 대우 받으려고 당신과 결혼했는지 알아? 서로에 대한 직업적인 부분에서는 이해를 해줘야지. 그럼 상담원 의뢰인분께 정색하고 인상 쓰면서 상담을 해줘야 한다는 거야?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고 운영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당신이 아냐고. 나는 내일보다 항상 다른 사람 일 처리하기 바빠. 항상 힘들고 안 좋은 감정이 있어도 의뢰인의 입장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감정 조절을 하면서 하루하루 버텨오고 있는데 당신은 내가 남들한테 웃음이나 파는 가벼운 여자라고 바람 피우고 있는 것 같다는 쓸데없는 말이나 늘어놓고 있는데 우리 관계가 계속 이런 식이면 나는 당신이랑 오래 살지 못해. 아주버님이 방금 하신 말대로 당신은 내가 일하는 곳을 아무렇지도 않게 막 들어오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 그러니 회사 안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데 당신이야말로 나 몰래 다른 여자들한테 웃음 주면서 바람 피우고 있을지도 모르잖아? 이런 식으로
서로에 대한 신뢰 없이 계속 의심만 하면 결국 우리의 관계는 남보다 더 못한 사이가 되어버린다고. 서로를 믿고 신뢰해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건데 계속해서 의심할 거야? 시동생은 동서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다고 의심하고 있었어요.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됐었는데 시동생은 뭐가 문제인지 동서의 행동에 대해 지적하고 있었어요.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돼서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시부모님께서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중간에서 최대한 서로의 관계에 대해 좋게 풀어주려 했지만 이미 시동생과 동서가 각자 안 좋은 감정을 계속해서 쌓아와서 상당히 예민해진 상태라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동서는 살면서 남편한테 가벼운 여자로 비칠 줄 몰랐다며 결국 참아왔던 눈물을 보이고 말았어요. 그 모습에 당황한 가족들 모두 동서를 진정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로 좋은 말을 아끼지 않았지만 시동생은 그런 동서의 모습을 보면서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바람 피우다 걸리면 뼈도 못 추린다고 분위기를 더욱더 심각하게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시모가 시동생의 태도에 화가 많이 나셨는지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너 자꾸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거야? 내가 그러지 말라고 분명 얘기했을 텐데 둘이 이혼이라도 할 생각이야? 작은 며느리가 우리 집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신경 써주고 있는지 몰라? 너 그거 병이다. 의처증 같은 거라고. 아무래도 작은 며느리가 너보다 훨씬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신경이 쓰이니까 네가 자존감이 떨어지고 며느리가 우월해 보이니까 남자들이 꼬인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너도 지금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해서 직급을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 자기 마누라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상처를 주고 있는데 나 같아도 결혼 생활 때려치우고 싶겠다. 어머님, 저 괜찮아요. 전부 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건데 어쩌겠어요. 좀 더 노력하면 제 마음을 알아줄 날이 올 거예요. 저는 언제나 한결같은데 이 사람은 아직까지 불안한가 봐요. 앞으로 좀 더 신경 쓸 테니 그만 뭐라고 하세요. 어머님이 화내셔봤자 오히려 좋아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먼저 일어나도 될까요? 내일도 많은 스케줄이 잡혀 있어서 쉴 시간이 없거든요.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같이 갈 거야? 아니면 더 있다가 올 거야? 남자 의뢰인이 한두 명도 아닐 텐데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시간이 없겠지. 빨리 들어가서 쉬어야 기력을 보충해서 다음날 또 남자들과 쉬지 않고 상담하지 않겠소? 시동생의 마지막 말에 상당히 충격을 받은 동서는 무서울 정도로 얼굴 표정이 변했지만 시동생은 계속해서 동서에게 안 좋은 말들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동서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는지 시댁에서 서둘러 빠져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저희는 시동생에게 분노의 화살이 돌아가고 말았어요. 도련님, 방금 했던 말은 옆에 있던 저도 상처를 받을 만큼 큰 실수를 한 거라고요. 꼭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 속이 후련해요? 당장 가서 동서한테 사과하세요. 제가 왜 그래야 하는 거죠? 저는 느끼고 있는 그대로를 얘기한 것뿐인데요. 형수가 저희 부부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전부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어른들이 앞에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건 잘못된 거다. 그리고 정확한 증거가 있긴 한 거야. 작은 며느리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네가 그런 증거물을 확실하게 확보를 하고 그런 말을 해야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만 그렇게 한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는데? 만약 정말 작은 며느리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확실한 증거물을 가지고 와라. 나는 뭐 너한테 큰 소리 치고 싶은 줄 알아? 믿고 싶지는 않지만 네가 하도 그러니까 나까지 불안해진다. 너 정말 의처증 아니야? 의심병 같은 게 있는 거 아니냐고. 내가 봤을 때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것 같은데. 제가 직업이 뭔지 잊었어? 변호사야. 법적으로 걸리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조심하며 남자들을 만나고 있다고. 증거는 없지만 느낌상 확실하다고. 제가 봐도 시동생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듯 보였어요. 확실히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았죠.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 시동생의 행동이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될까봐 가족 모두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정신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며 동서가 바람 피우고 있는 현장을 잡기 위해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동서 내외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시동생이 동서가 바람을 피우지 않고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밖에 없었고, 저희 가족은 시동생과 반대되는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서가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힘들 것 같았어요. 그만큼 가족들한테 잘했고, 6개월이 지나는 동안 한 번도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보인 적이 없다 보니 바람을 피우고 있지 않다는 걸 더욱더 믿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댁 집안에서 소란이 일어난 이후 한동안 조용한 듯 싶었는데 하나의 사건이 제 눈에 포착이 되고 말았죠.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저희 부부는 점심시간 때 정신없이 손님을 받으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서도 점심 식사를 하러 나왔는지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분들과 다른 식당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죠. 저희 식당과 동서의 변호사 사무실이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가끔 저희 식당에서 백반을 시켜 먹을 때가 있었어요. 배달도 되기 때문에 동서 사무실에도 몇 번 배달 간 적은 있었죠. 남편은 주방에서 전적으로 요리를 하고 있는 반면 저는 카운터나 배달 일을 주로 하는데요. 직원들을 고용하게 되면서 저는 주로 식당 주위 동네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배달 일을 주로 합니다. 동서가 반대편 식당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신없이 홀에서 일을 하던 도중에 배달 주문이 들어와서 남편한테 음식을 전달받아 스쿠터에 실은 뒤 출발하려고 헬멧을 착용하고 있는데 동서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식당을 다시 나와 어디론가 급하게 뛰어가더라고요. 워낙 시간이 없던 저는 배달을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동서와 아는 척도 못하고 출발을 했는데 외제차 한 대가 동서 앞에 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스쳐 지나간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시동생이 말한 대로 동서가 외간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아는 사람인 건지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된 저는 배달을 하고 돌아와서도 동서가 외제차에 올라탔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궁금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빠지고 말았죠. 시동생이 한 말들이 전부 다 사실이면 상당히 문제가 커지게 되는 거라 동서가 바람이 아닌 그냥 단순히 알고 지내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와서 아이들을 재우고 남편과 단둘이 있을 때 점심시간 때 배달을 하러 나가다가 동서를 봤었다며 그때의 상황을 침착하게 설명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별거 아니니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며 제가 모르는 외제차에 올라타면 무조건 바람이냐고 차를 운전하고 있던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괜한 오해는 문제를 더 키우는 거기 때문에 확실한 무언가가 잡히지 않는 이상 절대로 시동생에게 입 밖으로 꺼내지 말라며 남편은 일을 크게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남편과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기로 하고 또 다른 기회가 왔을 때는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싶었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다고 정말 동서가 만에 하나 바람이라도 피고 있다면 그건 집안에 상당히 큰 충격을 안겨주게 되는 사건이 되는 거였죠. 그렇게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동서가 어느 날 점심시간 때 오래간만에 저희 식당에 직원들과 함께 찾아왔어요. 저는 동서를 반갑게 맞아주면서 주문한 백반을 내어주었고 점심 식사를 마친 동서는 저에게 가끔 혼자서 배달을 시켜 먹어도 되냐는 말을 꺼내길래 흔쾌히 받아 주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이 워낙 가까웠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점심 식사를 맛있게 하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간 동서와 직원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건물로 들어가려는 동서가 또다시 누군가의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심각한 얼굴을 하면서 통화를 하고 있던 도중에 며칠 전에 봤던 외제차가 동서의 사무실 앞에 멈춰섰고 동서는 자연스럽게 그 외제차에 올라탔습니다. 식당 일이 거의 한가해진 저는 잠깐 외출을 하겠다고 남편한테 말한 뒤 헬멧을 쓰고 스쿠터에 시동을 걸었어요. 이미 출발한 외제차를 따라가기 위해 바짝 뒤쫓기 시작했고 신호가 걸리게 되면서 저는 외제차 옆에 바짝 붙을 수 있었습니다. 짙게 썬팅이 되어 있던 차라 창문을 내리지 못한다면 안에 누가 타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라 창문을 내려준다면 제대로 확인을 할 수 있었겠지만 상황은 제가 생각한 대로 따라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던 도중에 다시 한번 신호가 걸렸고 운전하고 있던 사람은 남자였고 그 옆에는 동서가 앉아 있었는데 서로 손깍지를 낀 채 얼굴을 마주보며 사랑의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신호가 바뀌자 외제차는 출발을 했고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따라가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멈춰서서 동서가 탄 외제차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받았던 충격은 저에게 처음 느껴보는 배신감을 안겨주었어요. 바람을 피우지 않는다고 확신에 찬 표정으로 얘기했던 동서가 저희 가족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고 말았어요. 그렇게 식당에 돌아와서 넋이 나간 얼굴로 들어서자 저를 본 남편이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저는 두 눈으로 목격했던 걸 차마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입 밖으로 꺼내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 속에 동서가 잘못 본 거 아니냐고 발뺌을 하면 제가 오히려 역으로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남편한테는 일이 좀 힘들어서 기운이 빠진 것 같다고 대충 둘러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기회를 엿보며 제대로 된 증거물을 확보하기를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 점심시간이 되고 직원들이 저희 식당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동서는 보이지 않길래 물어보니 사무실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며 나중에 따로 먹겠다는 말에 뭔가 느낌이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된 저는 남편한테 백반 하나를 준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건네준 백반을 들고 동서의 변호사 사무실로 들어가게 되었죠.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동서의 이름을 부르려 하는데 깔깔거리며 웃는 목소리가 동서 상담실에서 밖에까지 울려 퍼지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 무슨 대화를 하는지 엿들으려는 찰나 상담실 문이 열렸고 눈앞에 동서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제가 들어왔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동서는 많이 놀랐는지 비명을 지르면서 저에게 연락도 없이 왜 왔냐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그게 직원들만 밥 먹으러 왔는데 동서는 할 일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길래 배가 고플까봐 백반 하나 준비해서 왔지. 점심시간도 걸을 만큼 많이 바쁜 거야? 여기가 지금 형님 안방이에요? 이곳은 제가 일을 하는 곳이라고요. 한창 바쁠 시간에 사무실에서 청국장 냄새 풍기면 상담하러 오시는 의뢰인분들께서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형님이 가지고 오신 6,000원짜리 청국장 제 입에 들어가면 입에서 냄새 풍길 테고 그럼 의뢰인들이 저희 사무실에 또 찾아오고 싶겠냐고요. 지금 한창 상담 중이었는데 이렇게 업무 방해를 하시면 아무리 가족이라도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의뢰인 보는 앞에서 체면구기게 정말 너무하시네요. 여기에 10,000원 드릴 테니까 당장 나가세요. 제가 경고하는데 앞으로 제 허락 없이 사무실에 발도 들이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그땐 제가 잘 아는 법대로 일 처리할 테니까 가족들끼리 괜히 얼굴 붉힐 일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음식 중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청국장이라고요. 동서는 제가 보는 앞에서 건네받은 청국장을 화장실 변기통에 전부 부어버린 뒤 물을 내려 버렸어요. 그리곤 빈 그릇을 다시 건네주면서 빨리 나가라고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동서의 태도에 저는 기분이 나쁘다기보다 상담실 안에서 나오지 않는 그 사람이 더 궁금했었어요. 확실히 저에게 들키지 말아야 될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확실하게 들면서 상담실 안을 확인해 봐야만 했죠. 저를 보며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동서를 대응하면서 변기에 청국장을 부어버린 거에 대해 화를 내기 시작했고 제가 소리를 지르자 동서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 나와서 당황했는지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삿대질을 하며 밀어붙였고 상담실 안에 계신 의뢰인분께 죄송하다는 말이라도 해야 될 것 같다면서 문을 활짝 열어 젖히려는 순간 동서가 악착같이 막아서며 저를 강하게 밀쳐버렸어요. 동서의 힘에 밀려버린 저는 결국 넘어져서 이성을 잃어버려 상담실 문을 강제로 열어 젖히려는데 그 타이밍에 동서의 직원분들이 들어오면서 저를 말리게 되었고 끝내 상담실 안에 있던 사람의 얼굴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동서의 태도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저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무조건 밝혀내서 확실한 증거물들을 확보해내기로 결심하게 되었죠. 참을 만큼 참았던 저는 핸드폰을 들어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고 그렇게 동서의 모든 걸 파헤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움을 요청한 지 며칠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동서는 단 한 번도 저희 식당에 와서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제 화를 더 크게 키우고 있었죠. 그리고 기다리던 증거물들이 하나둘 도착하게 되자 저는 가족들 모두를 식당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시동생과 동서의 관계는 여전히 좋지 않았는지 서로 얼굴조차 마주 보고 있지 않더라고요.
이런 관계를 하루라도 빨리 정리해주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동서의 실체를 밝히는 것밖엔 없었죠. 다 모이셨으니 지금부터 제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도련님이 동서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이상한 장면을 목격해서 뒤쫓아 가봤는데 차량 안에 타고 있던 어떤 남자가 동서와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저 혼자 목격했던 장면이고 제 눈에 들어왔던 현장을 증거물로 남겨두지 못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때마침 동서 사무실에 누군가 상담을 왔다고 하길래 남편한테 백반을 준비해달라고 부탁한 뒤에 사무실로 올라갔었죠. 분명 다른 남자가 있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저는 증거를 확보해야 될 것 같아 사무실로 들어간 거지만 저를 본 동서가 악착같이 저를 막아서더라고요. 그때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건 동서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거였고 직원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저는 더 이상 상담실에 있는 사람을 확인하지 못한 채 사무실에서 나와야만 했어요. 그런데 동서는 제가 이 동네에서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것 같은데 저에게는 눈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했죠.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아는 지인들까지 총동원해서 동서의 뒤를 밟았어요. 동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지? 왠 줄 알아? 항상 흔히 마주하는 사람들이 동서의 뒤를 조사하고 있었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 여기 제가 받은 증거물들이에요. 저처럼 배달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동서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두 팔 걷고 도와주셨죠. 동서의 모든 일상들이 전부 여기에 담겨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세요. 동서가 저를 밀치는 순간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다고 판단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배달원 분들을 동원해 동서의 뒤를 밟아주길 부탁했어요. 제가 배달하는 스쿠터는 동서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뒷조사한다는 게 밝혀질지 모르겠지만 다른 배달원 분들은 동서가 모르는 상황이라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죠. 그렇게 한두 개의 증거물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몇십 개나 되는 증거물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저 혼자서는 모든 걸 밝혀내기란 쉽지 않았겠지만 배달 일을 하시는 분들의 도움으로 동서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었고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접근한 걸 뒤늦게 파악한 동서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증거물 중에 제일 결정적인 영상을 재생시키자 시댁 식구들은 경악을 했고 동서는 엎드려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저도 몇 번이나 확인해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을 만큼 동서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죠. 시동생의 직감대로 동서는 어떤 남자를 만나고 있었는데 상담실에서 절대 나오지 않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동서의 친딸이었어요. 그리고 그 딸의 친아빠도 함께하고 있었죠. 시동생과 결혼을 하기 전에 생긴 아이였고 한참 지난 일에다가 헤어지기까지 했었는데 동서가 잘 나가고 있다는 거에 친아빠라는 사람은 자기 자식을 데리고 사무실을 찾아온 거였죠. 지금의 가정을 무너뜨리겠다며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안에서 깔깔거린 사람은 그 남자와 새로운 살림을 차렸던 여자도 상담실에 있던 거였죠.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가족들은 경악을 했고 그렇게 가족들 몰래 계속해서 돈이 지출되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그 남자와 손을 잡았던 이유, 그리고 서로 주고받았던 시선은
그 남자가 가정을 깨버리겠다는 말 때문에 모든 걸 참고 있었던 거였죠. 변호사인 동서가 모든 일들을 쉽게 해결하지 못했던 이유는 시동생과 새롭게 꾸린 가정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기 위해서였지만 모든 사실이 저에게서 밝혀지고 말았던 거였죠. 동서는 사실혼 관계에 있을 때 태어난 아이였고 친부의 호적에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남자와 함께 살고 싶은 생각도 없다며 지금의 가정을 깨고 싶지 않다고 했었지만 이미 시댁 식구들은 동서의 행동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시동생 입에서 이혼하자는 말이 나왔고 동서는 주저앉은 상태에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는 걸 뒤늦게서야 깨닫게 되었던 거죠. 사무실에서 저에게 난리를 쳤던 이유를 물어보니 자기도 모르게 너무 당황스러웠고 저를 최대한 빨리 밖으로 내보내고 싶어서 그런 거였다며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동서와 시동생은 서로 이혼을 하게 되었고 모든 사실을 숨긴 채 결혼한 부분에 대해 고통을 받게 된 시동생은 동서를 상대로 정신적인 손해배상과 결혼을 하면서 지출된 모든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상 요구를 하게 되었어요. 동서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뒤에서 모든 걸 바로 잡으려 했지만 과거에 자신이 잘못 선택한 인생을 지우기에는 상당히 많은 것들을 벌려놓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혼한 뒤 알게 된 또 다른 문제점은 동서가 임신을 한 상태였는데 시동생은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동서는 시동생의 아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거에 만났던 남자한테 아이를 떠맡기고 자기는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계획한 것도 화가 나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시동생의 친자식이라면 정말 생각 없는 여자인 것 같아요. 산부인과에서는 아이가 태어나 봐야 친자 확인이 된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가족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거라 상당히 힘든 상태입니다. 시동생이 전 남자와의 관계가 없었냐고 솔직하게 물어보자 충격적이게도 없었다는 말을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법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기죄 등 변호사를 통해 해결을 하긴 했지만 10달의 시간 동안 받는 정신적 고통과 태어날 아이가 시동생의 친자라면 그것 또한 정말 큰 문제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요청해 봅니다. 만약 친자라면 아이만 데려오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 아이는 동서가 키우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서는 다시 시동생과 재결합하길 원하는 눈치인데 시동생은 절대 마음을 열지 않는 상태예요. 살다 보니 이런 일도 다 겪네요. 여러분들의 삶은 언제나 순탄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진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5년 전에 잠깐 스쳐 지나갔던 인연이 저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게 되면서 인생까지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네요. 10년 전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시부모님 식당 일을 도우며 살아왔었어요. 남편이 3대째 이어받을 식당이라 저도 함께 일손을 도울 수밖에 없었어요. 음식의 모든 인생을 쏟아부으신 시부모님께선 상당히 예민하셨고 뭐 하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날은 눈물을 쏙 뺄 정도로 엄하게 행동을 하셨어요. 남편과 결혼하기 전부터 미리 예상을 했던 상황이라 받아들이는 건 어렵지 않았지만 생전 식당 일을 해본 적이 없었던 저는
노하우가 없어서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항상 반복되는 일들이어서 그런지 3년이 지나가면서부터 몸에 적응이 되었는지 서로 눈빛만 봐도 모든 일들을 척척 해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께선 언제나 부족한 점들이 눈에 띄셨는지 3년이 지나도 잔소리는 여전하셨어요. 제 딴에도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시모를 감당하기에는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크게 다가왔었어요. 결국 저도 시모에게 불만을 얘기하고 말았죠. 지금까지 군소리 안 하고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지만 항상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화만 내시잖아요. 저도 사람이에요. 식당에 들어오면 마감 때까지 쉬지 않고 욕만 먹잖아요. 이 사람도 옆에서 저한테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는데 어머님은 제가 손님 없을 때 잠깐 앉아서 숨 돌리는 것도 못 보시잖아요. 브레이크 타임에 재료 손질 다 해놓고 재오픈 시간 오기 전에 잠깐 앉아있는 게 그렇게 꼴보기 싫으세요? 저는 어머님 며느리인 거지 일만 주구장창하는 노동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랑 결혼한 지 3년이 넘었는데 저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기는커녕 온갖 독설로 제 마음에 상처만 주시잖아요. 네가 하는 꼴을 봐라. 일을 제대로 처리해 놓으면 내가 잔소리를 하겠어? 나도 너 때문에 입이 아파 죽겠다. 맨날 똑같은 일상 반복인데 너는 어떻게 된 게 하나도 편한 게 없니? 그렇게 느려 터져서 내가 식당 일에 손 떼면 벌어먹고 살 수나 있겠어? 내 아들은 어렸을 적부터 식당을 물려받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해왔지만 너는 우리 집안 식구가 된 지 이제 3년 차인데 부족한 점들이 보이는 건 당연하지만 맨날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바뀌는 게 전혀 없잖아? 이 사람 잘하고 있는데 이제 그만 뭐라고 좀 하세요. 우리 집 식구가 되고 나서 지금까지 제대로 쉰 적도 없이 달려오고만 있잖아요. 부족한 점들이 있어도 좋게 설명해주면서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 한마디 해주시면 이 사람도 더욱더 열심히 식당 일을 도울 수 있을 텐데 엄마는 맨날 지적만 하시니 이 사람도 지쳐서 불만을 품게 되는 거라고요. 이러다가 못하겠다고 하면 그 손에 누가 감당해야 되는데요. 전부 다 제가 떠안아야 한다고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얘가 결혼했다고? 자기 마누라 편만 드는 것 봐라. 엄마는 이 나이 먹고 식당에 나오고 싶은 줄 알아? 너희 아빠랑 엄마도 이제 집에서 쉬고 싶다고. 아유, 그만들 하고 다들 붙어서 양파나 손질해. 앞으로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계속 입만 털 거야? 오늘 저녁 장사 안 할 거냐고? 해야 될 일부터 끝내고 하고 싶은 말 하면 되잖아. 오늘 마감 끝나고 다들 모여서 진지하게 대화 좀 나눠야 되겠다. 이대로 운영하다간 식당 망하는 건 순식간인 건 몰라? 다들 정신 차려. 저와 시모가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가지고 있던 불만들을 쏟아내자 시부도 화가 많이 나셨는지 중간에서 저와 시모를 중재하셨고 가족의 불화는 식당에 엄청난 불행을 안겨줄 수 있는 좋지 않은 징조라며 마감 뒤에 가족들끼리 모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진지하게 의논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렇게 저녁 장사도 정신없이 끝낸 뒤 하루가 마무리된 다음 예정되어 있던 시부모님과 저희 부부의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가게 되었고 시부가 먼저 한마디 하셨어요. 문성이 너는 안 봐도 알아서 잘한다만 며느리는 이제 3년밖에 안 됐으니 부족한 점들이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발전되는 모습이 보여야 잔소리가 줄어드는 거야. 일만 열심히 하면 뭐해? 실속이 없잖아.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 좋은 말이 나가지 않겠어? 당신 말 잘했네. 내 말이 그 말이라니까.
눈치껏 좀 알아서 행동하면 좀 좋아? 꼭 내가 옆에서 시켜야 움직이고 말 안 하고 입 닫고 있으면 해야 될 게 눈에 훤한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잖아. 내가 그런 점이 답답하다는 거야. 3년이면 솔직히 몸이 자동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라고. 잔소리 한마디 하면 입만 태빨 나와서는 불만만 가지니 내 속이 안 터지겠어? 차라리 이럴 거면 며느리 너는 다른 일 알아봐라. 체질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억지로 할 필요 없다. 정말 너무들 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일하는 직원분들 왜 한 달도 못 버티고 그만두는지 알아요? 어머님이 하도 뭐라고 하시니까 그거에 너무 상처받아서 그만하겠다는 말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 피해 누가 제일 많이 받고 있어요? 적어도 직원이 3명은 붙어야 할 수 있는 일들을 혼자서 감당하고 있는데 어머님은 앉아서 입만 나불거리시잖아요. 제가 몸이 색이면 말도 안 해요. 여기저기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시키는 것까지 전부 다 수령하려니 몸이 안 따라주는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 금방 지치게 되는 거고 체력이 바닥이 나면서 몸도 느려지는 거잖아요. 힘들어하는 걸 두 눈으로 보고 계시기만 하시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시는데 저는 그런 어머님을 보면 얼마나 화가 치미는 줄 아세요? 아버님도 마찬가지예요. 3년이 지났는데 변화되는 게 없다고요? 직원이 전부 그만두고 저는 가족이라 그만둘 수도 없으니 힘들어도 이 악물며 버티고 있는 건데 발전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아버님의 말이 너무 화가 나네요. 아버님은 주방에서 음식을 하시고 나오시니까 제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잘 못하시잖아요. 음식만 만드시고 걸어 나오시면 눈에 띄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발등에 불이 나도 그걸 이해 못하시고 한심하게 쳐다보시는 거죠. 그럴 때마다 저 정말 서운해요. 방금 어머님께서 식당 일 그만해도 된다고 하셨죠? 차라리 다른 일 알아보는 게 좋겠어요. 이런 대우 받으면서 힘들게 희생하며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동안 서러웠던 일들과 불만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입에 모터를 다른 것 마냥 숨도 쉬지 않은 채 시부모님께 대들고 말았어요. 이런 저를 멍하니 바라보신 시부모님께선 많이 당황스러우셨는지 말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계셨어요. 남편도 제가 얼마나 힘들고 서운했으면 이렇게까지 하겠냐고 시부모님께 불만을 털어놓게 되었죠. 제가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알아보겠다고 하자 시모는 그동안 저를 데리고 일을 가르치셨던 게 아깝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답답해서 했던 말이었다며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나가지 않기 위해 회피하셨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먼저 식당 밖으로 나가시면서 상황은 대충 마무리가 되었죠. 끝까지 이해를 해주지 않으셨던 시부모님과 안 좋은 감정을 풀지 못한 채 대화가 단절되어 버리니 저도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던 불만들을 조금이나마 풀어서 그런지 다음날부터 크게 터치를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렇게 각자 맡은 일을 하면서 지내다 보니 얼마 지나지 않아 시부모님께서는 또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확실하게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남편한테 너무 힘들다며 함께 일을 하지 못할 것 같다고 진지하게 고민한 끝에 직원을 구할 때까지 식당 일을 돕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직원을 구하면 한동안 집에서 푹 쉬었다가 몸과 마음이 안정을 되찾았을 때 일자리를 알아보라면서 배려를 많이 해주었어요.
그렇게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될 새로운 직원을 구한 뒤 저는 예정대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그동안 밀려있던 일들과 지쳐있던 몸을 회복시키면서 다른 일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오래 쉬는 건 제 성격에 맞지 않아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 바로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죠. 그런데 남편이 밖에서 누군가한테 목소리를 높이면서 들어오지 말라고 화를 내고 있길래 무슨 상황인지 인터폰으로 밖의 상황을 확인해 보니 시부모님께서 남편과 함께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저를 부르면서 당장 문을 열라며 화를 내시길래 남편을 밖에 계속 세워둘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 일단 현관문을 열어드렸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남편을 옆으로 밀치더니 집으로 들어오시면서 저에게 막말을 퍼부으셨습니다. 적당히 쉬었으면 식당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다른 일자리를 구했다는 거에 화가 나셨던 거였죠. 남편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그냥 놔두라면서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며 언성을 높이고 있었죠. 제발 그만들 좀 하세요. 이 사람이 정말 오래 버틴 거지. 두 분 다 얼마나 사람을 들볶고 상처되는 말을 많이 하셨으면 직원들이 하루도 버티지 못한 채 뛰쳐나가겠어요. 특히 엄마가 제일 문제예요. 직원이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입장이지만 그분들도 가정이 있는데 그렇게 막말을 쏟아내면 기분이 좋겠어요? 계속 이러실 거면 차라리 물려받지 않을게요. 식당 두 분이서 운영하세요. 저도 더 이상은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힘든 식당 일 서로 웃으면서 해도 쉽지 않은데 오픈할 때부터 인상 쓰고 잔소리만 늘어놓으면 어느 누가 오래 버티겠어요? 저는 자식이니까 어렸을 적부터 두 분의 모습을 지켜봤으니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비수가 꽂힐 정도로 상처를 받는다고요. 이 사람 다른 일자리 알아봤으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식당으로 다시 돌아가 일하겠다는 말이 나와도 지금부터는 제가 말릴 거예요. 그럼 더 이상 할 말 없으시면 돌아가 주세요. 다른 집들 쉬고 있는 시간인데 동네 시끄럽게 하지 마시고 일찍 들어가 쉬세요. 너 정말 식당에 나와서 일할 생각 없는 거니? 내가 잔소리 좀 했다고 그만하겠다고 하면 내 마음이 얼마나 안 좋은 줄 알아?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봐라. 여태 힘들게 식당 운영하는 걸 가르쳐놨는데 네가 빠지면 나중에 내 아들이 혼자 식당을 책임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다시 들어와서 일하는 걸로 해. 식당 일이 힘든 건 당연한 거예요. 두 분께서 운영하셨던 식당을 이 사람과 제가 물려받아 운영하게 될 텐데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지만 두 분이 저를 대하시는 방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다른 직원들 멀쩡히 잘 다니고 있는데 저만 일을 그만두겠다는 건 저한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겠죠. 하지만 새로 들어온 직원들이 하루도 못 버티고 뛰쳐나간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님, 어머님께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방식이 잘못됐다고 생각돼요. 차라리 물려주실 거면 이제 그만 손 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도 오랜 기간 두 분 밑에서 일을 해왔고 저 또한 식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충분히 몸에 익혔잖아요. 이 사람이 주방에서 음식을 하고 제가 직원들을 새로 뽑아 전체적인 운영을 도울 테니 아버님, 어머님께서는 이제 그만 손을 떼시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신다면 저는 식당에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오늘 확실하게 답을 해드린 거니 두 분께서도 결정 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부모님께서 식당을 물려주실 생각이 확고하게 있으시다면 차라리 이런 불화가 계속해서 생길 바엔 그만 물러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어요.
저희 부부가 식당 운영을 못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좋게 해결해 주길 바라고 있었죠. 제가 이제 그만 식당을 넘겨달라고 하자 시부모님께선 얼굴 표정이 굳어지셨지만 그래도 남편도 옆에서 편을 들어주니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절을 하실 줄 알았는데 시부모님께선 저희들이 한번 운영해 보라며 더 이상 참견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어떻게 이끌어갈지 궁금했던 것 같아 보였어요. 시험 삼아 시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게 되었던 거죠. 결국 다음 날부터 시부모님께서는 식당에 나오지 않으셨고 그제서야 저희 방식대로 식당을 이끌어갈 수 있었네요. 시부모님께서 전혀 관여를 하지 않으셨던 날부터 몇 명의 직원을 새로 구해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었어요. 그와 동시에 손님들 또한 줄을 지어 기다려 주실 정도로 식당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선 처음에 많이 불안해 하셨지만 남편과 제가 이끌어가는 식당이 훨씬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온다는 거에 많이 놀라신 듯 보였어요. 보여주기 위해 그리고 인정받으려고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전부 다 쏟아 부었습니다. 직원들 관리도 잘 이끌어갔기 때문에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게 되면서 손님들께서도 심적 안정이 되신 상태에서 식사를 하실 수 있었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직원이나 저를 면박 주시면서 손님께 불편을 안겨드렸죠. 그러니 밥이 목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음식의 맛을 느끼지 못하셨습니다. 장사가 잘 되면서부터 단골 손님들마저 시부모님이 식당에 머물지 않으시는 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이라며 식당에 들어오지 않길 바라셨어요. 결국 시부모님께선 모든 걸 인정하신 뒤 더 이상 관여하지 않고 저희 부부는 그렇게 식당을 잘 운영해 오고 있었죠. 몇 달이 지나고 어느새 2년 정도 경과되었을 때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있었는데 주방에 음식을 준비하는 남편 옆에 여직원이 서서 눈웃음을 치고 있더라고요. 그날 일하는 동안에는 손님도 많았고 식당 분위기도 상당히 좋았었는데 회식 중간중간에 주방에서 남편의 일손을 돕던 여직원이 술이 좀 과했는지 너무 가깝게 밀착되어 있길래 신경이 좀 거슬려서 가까이 다가가 눈치를 주게 되었어요. 여직원은 제가 나타나자 자리로 돌아갔지만 둘의 모습에서 느껴진 분위기는 저에게 안 좋은 느낌을 가져다 주었고 그때부터 둘 사이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여직원은 워낙 일을 잘하기도 했었지만 부침성이 좋고 미모도 이쁜 편이라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이었죠. 그런데 여자의 촉은 무시 못한다고 좋지 않았던 느낌은 딱 들어맞을 정도로 심각한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브레이크 타임에 주방에서 식재료를 손질하고 있던 남편 옆에 여직원이 일손을 돕고 있었는데 같이 양파를 다듬던 도중 여직원 눈에 양파가 튀었는지 눈에 들어간 것 같다며 고통스러워하고 있길래 남편이 눈에 양파가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려고 가까이 다가간 순간 여직원이 남편의 입에 입술을 갖다 대면서 둘이 어떤 사이인지 확실히 인지를 시켜주는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놀랄만한 장면을 보게 된 터라 저도 모르게 몸을 숨겼는데 남편은 제가 볼 수도 있다며 걱정스러워하고 있었지만 여직원은 들키면 어쩔 수 없다는 듯 더욱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3살이나 어렸던 그 여자 직원한테 남편은 마음을 뺏기고 말았던 거였고
식당에 머물러 있기에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터라 남편한테는 몸살 기운이 있는 것 같다며 급하게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마음 같아선 당장 주방으로 쳐들어가 남편과 그 여직원의 머리채를 뿌리채 뽑아버리고 싶었지만 그건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좀 더 침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5년 차였지만 하루를 봤을 때 주방에서 여자 직원과 함께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서 그랬는지 남편은 그 여자의 눈웃음에 넘어가고 말았던 거죠.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니 아이는 꿈도 못 꾸고 있었는데 그건 정말 다행인 것 같았지만 저만 바라보며 살아갈 거라 생각했던 남편에게 받은 배신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결국 이혼 서류를 준비한 뒤 남편과 여직원의 관계에 대한 증거물을 하나하나 모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자 직원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결정적인 단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식당 일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던 시부모님께서 그 여자 직원과 따로 만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확실하게 알아내기 위해 식당 일을 마무리한 뒤 남편한텐 잠깐 친정에 좀 다녀오겠다며 먼저 집으로 들어가게 한 뒤 여직원을 뒤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하며 어느 골목길로 진입한 순간 시부모님께서 여직원과 얼굴을 마주하고 있었죠. 눈치 못 채게 조심히 온 거 맞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야? 내 아들이 너한테 마음이 전부 넘어간 거 같니? 최대한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마음은 진작에 뺏겼죠. 지금은 제 뱃속에 아이까지 있는걸요? 어머님, 저 임신했어요. 이제 저 식당 물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께서 임신했다고 하니까 엄청 좋아하세요. 이 사실을 언제 알리면 좋을까요? 어차피 임신했으니까 알아서 이혼 서류에 사인하지 않겠어요? 내일 얘기하는 게 어때요? 너 임신했니? 그럴 시간이 있긴 했었어. 걔가 얼마나 눈치가 빠른데 분명 어느 정도는 눈치채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걔가 너무 싫다. 네가 100배 1000배 훨씬 좋고 진작에 너를 내 며느리로 결정했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전혀 없어. 말 나온 김에 내일 임신 소식을 식당 사람들 앞에서 전부 폭로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우리도 그때 맞춰서 가도록 할 테니 너는 몸 관리 잘하고 이번 일 끝나면 집에서 푹 쉬도록 해라. 나머진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내가 진작에 너를 데려왔어야 했는데 너무 미안하다. 우리 아들이 고집 꺾는 게 쉽지 않아서 힘들었지만 지금은 많이 느끼고 있었을 거다. 걔보다 지금의 네가 훨씬 잘 맞는다는 걸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임신까지 시키지 않았겠어? 임신까지 했으니 내 식당은 이제 네 거다. 그동안 저와 함께했던 여직원은 시부모님이 저를 내치려고 계획한 여자였어요. 시부모가 운영했을 때보다 식당이 잘 되고 있으니 여직원도 시모가 식당을 물려주겠다는 말에 혹하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남편은 항상 저와 붙어 있었는데 언제 여자 직원과 따로 만나서 임신까지 시켰는지 그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알 수가 없었어요. 말도 안 되는 너무 충격적인 상황을 두 눈으로 목격해버린 저는 빠르게 녹한 증거물 하나 들고 집으로 들어오면서 배신의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어요. 평생을 함께 할 거라 생각했었는데 남편은 저보다 다른 여자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거에 너무 괴로웠고 그 사람들 전부 용서해 주고 싶지 않았죠. 저는 그날 집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아
친정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어요. 결정적인 증거물까지 전부 다 확보해 두었으니 이제 이혼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다음날 어김없이 식당을 들어갔는데 그날은 시부모님이 미리 식당에 자리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여직원은 모두가 모여있는 자리에서 시모가 시키는 대로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고백을 하고 말았어요. 남편은 여직원이 임신을 했다는 걸 모르고 있었는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동안 참았던 분노를 남편의 뺨을 내려치면서 표출을 하게 되었죠. 순식간에 식당 안은 아수라장이 되면서 다른 직원분들이 저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앉아있던 시모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가까이 오시더니 자기 아들의 얼굴에 손을 올렸다며 제 뺨에도 똑같이 손을 올렸고 저도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많았던 터라 똑같이 시모의 뺨에 손을 올려붙이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은 제 뺨에 손을 올리시는데 저는 못할 줄 알았어요? 어머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전부 다 알고 있었다고요. 일부러 저 여자를 식당 안으로 들인 거잖아요. 그렇게 제가 싫으셨어요? 제 모든 걸 식당에 쏟아 부었는데 어떻게 저를 내치고 여자를 들일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신 거죠? 계획대로 되셔서 아주 좋으시겠어요. 원하시는 대로 저는 저 쓰레기 같은 놈이랑 이혼할 거니 앞으로 잘 먹고 잘 살아보세요. 여기 그렇게 원하시던 이혼 서류예요. 어차피 위자료까지 전부 다 생각하고 행동하신 거죠? 언젠가 저를 내친 거에 대해 평생 땅을 치며 후회하실 거예요. 당신도 정말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면서 저 여자랑 나 몰래 만나고 있었어? 임신까지 시켰다는 건 내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솔직히 당신이랑 사는 거 나 너무 숨 막혀. 여자가 살가운 맛이 있어야지. 애교는 전혀 없고 여우 같은 맛도 없어서 이게 여자랑 사는 건지 남자랑 사는 건지 어쩔 때는 헷갈릴 정도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여자는 말이야, 남자를 홀릴 정도의 매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식당을 운영하는데 온 정신을 쏟아부은 건 좋아. 우리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었겠지. 그런데 그런 모습을 지켜봤을 때 당신이 너무 독해 보이는 것 같아 점점 마음도 멀어지더라고. 그러니 같이 살고 싶은 마음도 점점 없어지고,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건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해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랑 남은 인생 함께하기로 결정한 거야. 어떻게 임신했는지 궁금하지? 식재료 사러 나갈 때 몇 번 함께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시간을 활용했지. 더 이상 남편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아 다시 한번 손을 올린 뒤 들고 있던 이혼 서류를 얼굴에 던지고 뒤를 돌아 나오려는데 아직 오픈 시간도 아닌데 얼굴에 핏기가 없을 정도로 힘들어 보이는 손님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고 저는 눈물을 훔치며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모녀가 직원들이 먹다 남은 음식 좀 얻어먹을 수 있냐며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도와줬겠지만 저도 맨정신이 아닌 상태라 그냥 식당을 나가려고 했는데 시모가 식당 안으로 들어간 모녀에게 남은 음식이 있어도 그 사람들에게 줄 건 없다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아침부터 더럽게 노숙자가 들어왔다고 소금을 뿌려대기 시작했어요. 결국 밖으로 내쫓긴 모녀는 식당 안에 먹다 남은 음식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길래 저는 그분들한테 가까이 다가가 제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낸 뒤 따님과 함께 제대로 된 한 끼 사드시라며 손에 쥐어 드렸습니다.
저를 빤히 쳐다보던 그 사람은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리셨고, 저도 맨정신이 아니었던 상태라 그렇게 몸을 돌려 집으로 돌아왔어요. 필요한 짐을 챙긴 뒤 친정 부모님께 이 사실을 전부 다 알린 뒤 지긋지긋했던 시댁 집안과의 인연을 끊어내 버렸고, 저를 배신한 그 사람들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과 함께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죠. 본인들도 질질 끄는 건 싫었는지 서둘러 처리를 해주면서 2번 다시 얼굴 마주칠 일은 없게 해달라고 부탁까지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함께 했던 5년의 세월을 제 머릿속에 지워버린 채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저만의 시간이 필요했고 새로운 삶에 다시 적응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야만 했죠. 한 6개월 정도 쉬다 보니 회사에 다시 출근하는 것보다 저만의 식당을 차리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부모님께서는 식당 일이 힘든데 왜 또 그 길로 들어서냐고 걱정을 하셨지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 사람들한테 배웠던 노하우들과 제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여러 계획들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 게 한으로 남아 있었는지 이번 기회에 저만의 스타일로 식당을 운영해 보기로 결정하게 되었죠. 비록 전 남편이 운영했던 식당과 비교하면 규모는 상당히 작은 편이었지만, 그래도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제 식당이 있다는 거에 감사했었고 열정을 쏟아부으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동네 식당이라 손님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 혼자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거에 너무 행복했었어요. 그렇게 식당을 운영해온 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는지 동네 분들에게 입소문이 퍼지면서 어느새 맛집으로 좋은 평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외부인 분들도 많이 찾아와 주셨고 식당을 조금씩 늘려가기 시작하면서 직원의 인원수도 함께 늘어가기 시작했죠. 정신없이 산다는 건 저에게 너무 큰 기쁨이었고 제 음식을 인정받는 것 같아 힘든 줄도 모르며 살아왔었네요. 그런데 마감 시간이 되었던 어느 날 한 모녀가 저희 식당을 찾아와 주셨어요. 재료도 전부 떨어져 버린 터라 음식을 내어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양해를 구한 뒤 다음날 다시 오시면 좋은 음식 대접해 드리겠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저를 빤히 쳐다본 여성분은 저에게 남는 거라도 좋으니 있으면 얻어먹을 수 있냐는 한마디를 꺼내셨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과거의 기억을 지웠던 장면이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당황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는데 손님께선 제 손 위로 10만 원을 건네주셨고 5년 전에 빌려주셨던 음식값이라며 자기를 기억하냐는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어요. 그동안 저를 계속 찾아다녔지만 알 수 있는 길이 없었다며 그때의 고마움을 잊지 못해 보답을 하려고 왔다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 딸과 쫓기고 있던 상황이라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해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배가 고파하는 딸을 위해 뭐라도 먹여야 할 것 같아 식당에 들어갔는데 저희한테 음식을 주지 않겠다며 내쫓았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었어요. 그런데 사장님께서 저와 제 딸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도움을 주셔서 그때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었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을 때 꼭 다시 찾아뵈서 제가 받은 도움 똑같이 도와드리고 싶어 저와 제 딸이 제자리를 찾게 되면서 다시 식당을 찾아갔는데 사장님은 이미 그 집안 사람들과 인연이 끊어져 있던 상태였죠. 이사까지 가시는 바람에 저희는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지역에 볼 일이 있어 잠깐 들리게 되었는데 괜찮은 음식점이 어디에 있을지 제 딸이 찾아보다가 그때 당시에 사장님과 비슷한 얼굴을 하신 분이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 모습이 인터넷 맛집에 올라와 있어 확인차 들리게 되었던 거죠. 이렇게 다시 보니 정말 반갑습니다. 그때 도와주셨던 게 사장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어 주었던 날이었어요. 그때의 계기로 지금 저희가 이렇게 다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네요. 5년 전에 잠깐 스쳐 지나갔던 인연이 다시 저에게 찾아올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어요. 그때 당시 안쓰러운 마음에 10만 원을 드린 것뿐이었는데 도움을 받으신 분들은 5년이 지난 이후에도 저를 기억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도움을 드렸던 분의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뒤 집안에 큰 문제가 생겨 몸을 숨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재산 문제로 가족들 간의 분쟁이 일어난 상태였습니다. 돈 문제가 목숨까지 위태롭게 만들 정도로 심각했었는지 두 모녀는 피해 다닐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거죠. 다행히도 부군 되시는 분께서 모든 걸 다시 바로잡게 되면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되자 여성분은 그때 당시 도움을 주었던 저를 찾아다니기 시작했고 5년이 지난 후에야 저희는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하셨어요. 저희는 사업가예요. 전국을 돌면서 정말 괜찮은 아이템이 있다면 인수를 하고 확장을 시키고 있죠. 사장님께서도 벌써 많은 손님들께 인정을 받으셨잖아요. 동네에도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음식 맛뿐만 아니라 성격도 좋으셔서 많은 고객층을 보유하고 계시니 저는 그런 사장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동네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지만 저희와 손을 잡는다면 앞으로 더 큰 꿈을 바라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에서 만족하실 건 아니시죠? 사장님은 아무것도 하실 필요 없으세요. 그저 지금처럼 똑같이 운영하면 되시는 거고 저희는 사장님 식당을 더 크게 확장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사장님 식당이 비록 한 개이지만 앞으로 더 많은 확장으로 전국의 수십 개의 식당을 운영하실 수 있게 되시는 거죠. 제가 받았던 그때의 고마운 마음을 보답해드리고 싶네요. 제가 도움을 드렸던 분은 저와 손을 잡길 원하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미래의 성장 가치가 있는 사업이 있다면 투자를 해주고 함께 이끌어가는 구조였던 거죠. 저 말고도 꽤 많은 분들이 이 회사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함께 손을 잡게 되면서 제가 운영해오던 식당을 괜찮은 자리에 다시 재오픈을 하게 되었고 전국적으로 꽤 많은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네요. 그때 그냥 스쳐 지나갔다면 저에게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찾아오지 않았겠지만 지나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게 되면서 저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찾아왔죠. 지금 현재 5개의 식당을 확장한 상태이고 그분들의 도움으로 이번에는 백화점에까지 입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식업을 하는 사람들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제가 들어간다는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던 거죠. 제가 성공을 하게 되니 자연스럽게 전 남편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길 건너편에 차를 세우고 식당을 바라봤는데 그 집안 사람들은 여전했고 저를 버리고 새로 들인 상간녀는 시모와 한바탕 싸우면서 난리를 치고 있었네요.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시모가 물건을 집어 던지고 상간녀는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며
난리를 치는 모습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있었을 때만 해도 식당에 손님이 가득했는데 지금은 파리만 날리고 있네요. 그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게 복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공했다고 앞에 나타난다면 그 사람들과 또 엮이게 될 테고 제가 오히려 피해를 받게 되는 일이 발생되겠죠. 저는 그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봤으니 앞으로 제 인생에 앞날만 보며 살아가려 합니다. 지금 현재 너무 행복하고 역대급 인생 역전의 기회를 두 번 다시 놓치고 싶지 않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생긴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도움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분명 언젠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날이 찾아올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매번 사연만 시청하다가 제 이야기를 한번 써보려고 생각이 들어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감사하게도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엄마 아빠가 아이를 간절히 원하시다가 저 하나를 어렵게 가진 거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런지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제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감사하게 다 지원해 주셨네요. 딸이 하나밖에 없기도 하였고 늦은 나이에 저를 낳으셨기 때문이었죠. 저는 그래서 하고 싶었던 무용을 놓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었어요. 대회에 나가면 1등할 정도의 실력은 아니었고 입상 정도의 실력이었네요. 그래도 부모님은 저에게 본인들에게 1등이면 됐다고 하시며 항상 응원을 해주시는 고마운 분들이었어요. 그렇게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성인이 되었죠. 꾸준히 무용을 해온 덕분에 대학교도 무용과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졸업만 한다면 부모님은 무용학원도 차려준다고 하실 정도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네요. 그렇다고 저희 집이 풍족하거나 여유로운 것은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 있는 딸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 것이었으니까요. 전 그분들의 그런 마음을 감사히 여기며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학원을 운영하기 전 우연한 계기로 초등학교 방과 후 교사로 학생들에게 무용을 가르칠 기회가 있었죠. 애들을 가르치는 것도 나중에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았기에 저는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학교 방과 후 교사로 일하는 동안 우연한 기회로 초등학교 선생님인 지금의 남편도 만났죠. 남편은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의 귀감이 될 정도로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모습이 멋있어서 반했지만 남편은 알면 알수록 정말 열심히 사는 남자라서 더 멋있었네요. 남편과 가까워지면서 들은 얘기로는 낮에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밤이면 물류창고에서 아르바이트도 했죠.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사는 모습이 저에게 자극도 되었네요. 남편의 형제는 형과 여동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형은 고시 공부를 하고 여동생은 아직 너무 철이 없어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탓에 모든 가장의 무게를 남편이 다 짊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불평불만 없이 그저 식구들이 배부르게 살 수 있다면 그걸로 되었다고 늘 천진난만하게 웃는 남자였네요. 그런 사연에 저는 남편에게 모성애가 생긴 것 같았죠. 어느덧 남편이 걱정되고 도시락도 싸주고 늘 용기를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둘은 행복했어요. 하지만 행복도 잠시 남편은 저에게 같은 짐을 짊어지게 할 수 없다고 이별을 고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팠네요. 우리 헤어지자. 아무래도 지금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넌 귀한 집 하나밖에 없는 딸이고 나랑 만나게 된다면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가장의 무게를 같이 나눠야 할 수 있는데 너한테 그런 부담 주고 싶지 않아. 이쯤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말이 돼? 난 괜찮아. 충분히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다고 했잖아. 이제 와서 헤어지자는 거야? 내가 당신 얘기를 몰랐던 것도 아니고, 다 알면서도 당신 선택한 건데, 이제 와서 헤어지자고? 당신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진짜 실망이다. 그럼 어떡해. 내 형편은 더 이상 나아질 기미도 없고 우리 형 이번에 또 떨어졌어. 이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지금은 혼자 짊어지니까 그렇지. 그래도 같이 나눠 가지면 자기도 괜찮을 거야. 내가 싫어지거나 질린 게 아니라면 헤어지자고 하지 마. 난 이미 당신 얘기 들었을 때부터 각오했던 일이야. 부모님도 처음에 반대하시겠지만 그래도 내 행복만을 가장 바라시는 분들이니까 분명 이해하실 거야. 그러니까 헤어지자고 하지 마. 알겠지? 아주 한 번만 그 소리 더 해봐. 내가 너 볼 면목이 없다. 우리 형이랑 동생 책임질 수 있어? 우리 엄마 나만 보고 살아. 엄마도 몸도 안 좋으시고. 이런 나 괜찮겠어? 지금이라도 놔줄 테니까 그냥 너 삶 살아, 제발. 이런 나를 이해해줘. 다만 너 많이 사랑한다는 것만 알아줘. 남편은 그런 저에게 이별 통보를 했죠. 제가 같이 힘들어지기 바라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너무 이기적이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첫사랑이기도 했고, 포기하기엔 제가 너무 많이 사랑에 빠져버렸죠. 만약 그때 당시에 저로 돌아간다면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갔을 테지만요. 그때는 이미 콩깍지가 제대로 신 후였죠. 남편의 이별 통보로 인해 삶이 피폐해져 갔습니다. 남편은 독한 마음을 먹었는지 연락 한 번 없더라고요. 전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남편을 설득하기 위해 그날 저녁 남편이 일하고 있는 물류센터로 찾아갔어요. 남편은 밤에 찾아온 저를 보고 놀랬는지 일도 다 마치지 못한 상태로 나왔더라고요. 전 남편을 절대 포기할 수 없었기에 남편을 설득해 나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않을게. 당신 상황 다 알고 시작한 거니까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야. 혹시 내가 싫어진 게 아니라 단순히 당신 상황 때문이라면 난 괜찮으니까 미안한 마음 가질 필요 없어. 내가 괜찮다잖아. 후회도 내가 해, 어? 정말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난 진짜 이런 소굴에 너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 내가 널 좋아하는 만큼 네가 그냥 행복해지길 바랄 뿐이야. 그런데도 정말 괜찮겠어? 헤어져 줄 때 지금 가. 아니면 다신 놓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기회는 지금뿐이야. 당연하지. 후회 안 해. 아니, 해도 내가 해. 당신은 잘못 없어. 당신 원망할 일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안 헤어지는 거야. 그렇게 저희는 마음 확인을 하였어요. 다신 헤어지지 않기로 다짐하였죠. 저희는 곧바로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이젠 헤어지지 않고 무조건 인생을 함께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부모님께 남편을 허락받으러 가는 날, 콩쿠르 대회에서도 떨어본 적 없는 전 문척 떨렸죠. 부모님을 처음 뵙는 날, 부모님은 남편의 직업이 초등학교 교사라는 것을 듣고 무척 기뻐하셨어요. 아무래도 안정적인 직업이니까요. 아, 초등학교 선생님이시라고요? 아휴, 너무 안정적이네요. 우리 딸이 안정적인 사람 만나서 결혼하길 바랐거든요. 전 우리 딸이 결혼한다면 이제 전공을 살려 무용학원 차려줄 생각이에요. 아무래도 결혼을 하면 그 결혼한 동네에 학원을 오픈하는 게 낫겠죠? 아, 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니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뭐든 옆에서 응원할 예정이에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쭉 가르친다면 그것 또한 좋고요. 학원을 운영해서 한다면 저는 그것 또한 좋습니다. 전 미니만 옆에 있으면 됩니다. 아주 자네 마음이 참 마음에 드네. 혹시 실례지만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나? 내가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아, 당연하죠. 어머니, 저 형님, 여동생 이렇게 네 식구입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홀로 저희를 키우셨죠. 에구, 저런. 마음고생 많았겠네요. 형님이랑 여동생은 지금 혹시 뭐 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아무래도 결혼을 할 거니까. 아, 형님은 고시 공부 중이시고, 여동생은 취업 준비생입니다. 제가 가정에 많이 보탬이 되고 있어요. 남편의 얘기가 끝나자마자 엄마는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지셨죠. 그나마 아빠는 표정 관리를 잘해 어렸을 때 힘들었겠다며 남편을 다독여줬어요. 엄마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하나뿐인 딸 애지중지 키워놨더니 온 집안 식구들을 다 건사해야 하는 그런 가장에게 시집 보낸다고 생각하니 엄마는 당연히 마음이 안 좋으시겠죠.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엄마는 그 남편에게 눈길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나마 아빠는 힘들게 살아온 자신의 젊은 과거가 남편에게 많이 투영되어 보였는지 남편을 굉장히 좋게 보시더라고요. 젊은 청년이 온 가정을 건사한다고 하니 믿을만하다고 좋아하셨고요. 돈 없는 게 죄는 아니라며. 그렇게 남편은 돌아갔습니다. 엄마는 남편이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저에게 결혼은 다시 생각해보라며 하셨네요. 하지만 이렇게 쉽게 꺾일 마음이었으면 그때 헤어졌겠죠. 전 처음으로 엄마의 말을 듣지 않는 딸이 되었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서도 죄송스러웠어요. 너 고생길이 훤히 보이는데 엄마 보고 그냥 그 길로 가게 내버려 두라는 거야? 엄마는 아닌 것 같아. 아무래도 사람은 착한데 그 집 가면 너도 같이 고생이야. 굳이 왜 고생하려고 해? 엄마 아빠가 너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어렸을 때부터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키웠는데 지금 그 꼴을 보라는 거니? 너도 애 낳아봐. 엄마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다. 이 결혼은 안 했으면 해. 엄마, 마음 다 알아. 그래도 나 그 사람 너무 사랑해. 그 사람이랑 함께라면 힘든 역경도 다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그래, 미니 마음 존중한다. 아주 사내가 건장한 게 너 절대 굶겨 죽일 것 같진 않더라. 아빠는 그저 마음에 들었어. 여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우리 미니 가서 고생길이 훤한데 지금 그 길로 보낸다는 거예요? 참나, 절대 안 돼. 미안해, 엄마. 이번에 나 좀 믿어줘. 실망시키지 않을게. 그 집 형도 고시 붙으면 되고, 동생도 취업하겠지. 언제까지 그러고 살겠어, 안 그래? 지금 잠깐 집안 돕는 것 뿐이지, 절대 이게 평생은 되지 않을 거야. 엄마가 양보 좀 해줘요. 엄마는 제 고생길이 훤하다며 절대 안 된다고 하였지만, 제 고집을 꺾을 순 없었어요. 역시나 반대는 오래가지 못했죠. 그렇게 저희 집을 설득하고 남편네 집으로 인사를 가던 날이었네요. 긴장한 마음을 이끌고 집으로 들어가던 순간 낙후된 주택에 어머님과 형님 그리고 여동생이 저를 맞아주었죠. 그래도 생각보다 따뜻한 사람들 같아 첫인상은 좋았습니다. 에구, 어서 와요. 어머, 우리 둘째가 결혼을 한다고 이렇게 데리고 오다니. 무용 선생이라더니 아주 곱네. 아주 이쁘네요. 아, 감사합니다, 어머님. 어머님도 고우세요. 진성 씨한테 말로만 듣다
이렇게 집에 와보니까 너무 따뜻하고 좋은데요? 아, 저희 집 얘기는 대충 들었죠, 새언니. 새언니라 불러도 되죠? 전 오라는 데는 많은데 고르느라 취직 준비 중이고요. 우리 큰오빠는 고시 공부 중이에요. 알죠, 고시? 세상 얼마나 어려워요. 행정고시라는 게 안 그래요? 그리고 엄마는 다리가 좀 불편하시고 오빠 결혼해도 늘 하던 것처럼 해야 하는 것도 알고 있죠? 혹시나 모르실까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 전에 채비하시라고. 민희도 알고 있어. 꼭 넌 말을 그렇게 해야 하냐? 오늘 처음 인사 온 건데. 민희야, 진선이 말은 너무 신경 쓰지 마. 어머머머. 그래도 새아기도 알 건 다 알아야지, 안 그러니? 혹여나 우리 딸이 알아두라고 말한 거니?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는 말아요. 아, 네. 그렇죠. 집 얘기는 진성 씨한테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해는 하지만 두 분 다 성인이니까 금방 자립하실 거라 믿어요. 물론 진성 씨도 가정을 이루는 거니 계속 지원은 힘들 거라는 채비도 하시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생긴 인상과는 다르게 제가 그 집 첫 방문 날에 저에게 저렇게 못을 박으셨네요. 그리고 아주버님이 되실 시숙은 공부한다며 잠깐 눈인사한 거 말고는 방에서 꼼짝 안 왔고요. 속으로 저렇게 공부하는데도 몇 년을 떨어지는구나 했네요. 어여들어요. 그럼 결혼하면 사는 곳은 정했어요? 뭐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다 했나? 아무래도 민희 씨네 부모님도 아셔야 하니까. 우린 최대한 멀지 않은 곳에서 살길 바라는데 우리 집에 방이 있어서 여기 들어와 살아도 좋고 어때요? 갑작스러운 합가지 안에 당황해서 아무 말 하지 못했어요. 번든다는 집을 바란 건 아니었지만 합가는 자신이 없었거든요. 아, 그 문제는 천천히 얘기해요. 아무래도 민희가 일하는 거에 따라서 직장이랑도 가까워야 하니까 상의해 볼게요, 엄마. 뭐 친해질 겸 같이 살아도 되지 안 그래요? 어쨌든 난 너무 좋다. 세원이 들어오니까. 언니, 우리 잘 지내봐요. 아, 네. 잘 부탁드려요. 부족한 게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자리 잘 잡을 수 있게 모두 노력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렇게 예비시댁의 인사를 마치고 남편과 나오는 길에 남편은 저에게 또 한 번 미안하다고 했죠. 마음이 안 좋았어요. 미안해. 오늘만 봐도 벌써 느껴지지? 내 동생 철도 진짜 없고 엄마도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철 없으셔. 아니야, 괜찮아. 자기 혼자 너무 힘들었겠다. 내가 진짜 옆에서 힘을 줄 테니까 너무 걱정 마. 알겠지? 내가 있잖아. 그렇게 저희는 마음을 다잡고 결혼을 준비해 나갔어요. 엄마 아빠에게 너무나 죄송스러웠지만 엄마 아빠는 딸 힘들까봐 시댁과 친정 사이 가까운 곳에 조그마한 빌라를 얻어주었어요.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너무 죄송해서 눈물을 흘렸고요. 저 역시도 몰아드릴 말씀이 없었어요. 엄마가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면서 모든 걸 지원해 주시는 부모님을 보며 면목이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우여곡절 끝에 상견례도 잡았어요. 상견례를 하면서 엄마는 또 한 번 실망을 하셨어요. 정말 할 말이 없었네요. 아유, 우리 큰아들은 지금 행정고시 준비하고 있어요. 그 어렵다던 행정고시. 아무래도 보통 시험이 아니니까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 아들이라서 제가 믿는다니까요. 그리고 딸은 어찌나 야무진지 보통이 아니라니까요. 예비 시어머니는 상견례장에서 시숙과 시누이 칭찬을 얼마나 하던지 엄마 아빠가 표정이 안 좋아지셨죠.
실질적으로 가정의 보탬이 되고 있는 건 남편인데 남편 얘기는 쏙 빼놨을 정도니까요. 이 집에서 남편은 돈 갖다 주는 사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의 무한 칭찬 퍼레이드가 끝이 나고 상견례도 끝이 났죠. 오히려 상견례가 끝나자 엄마는 제 남편이 불쌍하다고 혀를 차셨어요. 어쩜 엄마가 저렇게도 무심하냐고 하면서 말이죠. 그 말을 듣자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서러웠을까 하고요. 아유, 최서방, 너무 불쌍하다. 오늘 진짜 느꼈어. 그게 사람이니? 어쩜 최서방 얘기는 쏙 빼놓고 백수 큰아들의 여우 같은 딸년 자랑만 해? 실질적으로 지금 공부시키고 먹여 살리고 있는 게 누군데? 최서방 정말 안쓰럽다. 내가 반대한 게 너무 미안할 정도네. 에휴, 얼마나 슬펐을 거야.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엄마. 내가 최서방이랑 잘 사는 모습으로 보답해 드릴게. 엄마도 앞으로 아들처럼 생각해줘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을 하게 되었죠. 결혼식장에서도 시어머니는 친족들에게 본인 큰아들이 고시 공부를 하고 있다고 자랑을 하였죠. 고시 붙지도 않은 큰아들을 어쩜 그리 금이야오기 하시던지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딸과는 짝짝꿍이 되어 결혼식을 해집고 다녔죠. 주인공은 제 남편이었지만 시댁에서 주인공은 행정고시 준비하는 큰아들이었네요. 어이가 없었죠. 그렇게 차츰차츰 시댁의 실체를 점점 더 알아가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래도 저희가 따로 나와 살게 되니 조금은 행복해 보였어요. 힘들게 밤에 일하는 남편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저의 월급도 조금 나눠주었네요. 남편은 그 돈 덕분에 물류센터를 나가지 않게 되었어요. 조금이라도 생활에 여유가 생겨 건강해지기도 했죠.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많이 행복했어요. 불쑥불쑥 찾아오는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있었지만 그것 말고는 저희 둘 문제는 없었거든요. 시누이는 저희 집에 와서 제 액세서리를 차보거나 새로 산 옷들을 탐내는 등 염치 없는 행동도 하였고 시어머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에게 오히려 나눠주라며 부추겼어요. 어머머머, 언니, 이거 너무 예쁘다. 난 언니가 없어서 이런 거 물려받지도 못하고. 언니, 나 이거 한 번만 차보면 안 돼요? 네? 한번 해보세요. 저도 그거 친정엄마가 해주신 거라 2번 정도밖에 안 차봤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아가씨. 어때요? 나한테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 엄마, 어때? 아, 너무 예쁘다. 언니는 비슷한 것도 많으면서. 이거 놔주면 안 돼요? 그래, 좀 줘라. 너무 많잖아. 우리 딸은 형편도 어려워서 내가 이런 거 사주지도 못하고. 가족이잖니. 가족이 뭐니? 뭐든 나눠 쓰고 나눠 가지는 게 가족이지 안 그러니? 우리 딸한테 딱이네. 어머, 아주 임자 만났어. 너무 이쁘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본인들 멋대로 쳐들어와서 옷이며 액세서리며 매일 빌려달라, 자기 물려줘라 하는 통에 스트레스 받았네요. 행여나 싫다고 하면 또 제 남편에게 쪼르르 달려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며 들들볶고 스트레스 줄 것 같아 늘 나눠주기 일쑤였고요. 이런 무례가 반복되자 점점 시댁을 멀리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희 남편과 저 아니면 생활비가 나올 통로가 없는 집구석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맞을 칠 수밖에 없었죠. 어느 날은 시댁에서 백숙을 먹었던 날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닭다리를 전부 뜯어 시숙과 신우에게 하나씩 주시곤 남편에겐 날개 부위를 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남편이 다리를 좋아하는 것을 아는 저로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늘 이 집에서 이런 취급을 받고 자랐구나. 그래서 철이 빨리 들은 거구나. 늘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티내지도 않고 살았겠구나 하면서요. 그래서 참다 한마디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났거든요. 어머니, 이도 닭다리 되게 좋아하는데 모르셨어요? 저랑 닭 먹을 때면 다리부터 집어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머머, 얘는? 진성이는 나에게 좋아해. 안 그러냐, 진성아? 어려서부터 얼마나 날개를 잘 먹었다고. 얘가 모르는 소리 하네. 그래요, 언니. 나랑 큰오빠는 다리 좋아하고 둘째 오빠는 날개 얼마나 좋아하는데 꼭 우리가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말하네. 작은 아들을 물주로만 여기고 관심도 없으니까 알턱이 있겠어요? 이에 대해서 모르면 가만히나 계세요. 자기 아들과 오빠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른 채, 아니 알아도 모른 척하고 싶었겠죠. 날개를 줘도 신랑은 늘 잘 먹었으니까요. 이렇게 한 번씩 시댁을 다녀올 때마다 남편은 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매번 스트레스 받았어요. 참는 게 익숙한 남편을 보니 이젠 더 이상 참고 가족 부양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의 희생이 오히려 시댁 식구들을 망치는 길 같았죠. 그 후로 저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무용학원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집 앞 조그맣게 동네 아이들로 구성하는 작은 무용학원이었죠. 이 모습을 본 시댁은 저희 집이 엄청나게 여유 있는 줄 알고 생활비를 더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이가 없었죠. 본인들이 벌 생각은 안 하고 늘 받기만 하려고 했으니까요. 신우는 취직한다고만 한 지 3년째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놀고 먹고 시숙도 무늬만 고시생이지 백수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당연하듯 저희에게 요구했으니까요. 아니 학원까지 차리고 너 아주 대단하더구나. 그래서 말인데 아무래도 물가도 오르고 장 보러 가면 뭐 하나 살 수가 없어. 진성이랑 상의해서 돈 좀 더 주면 안 되냐? 진성이 형도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밖에서 얼마나 돈이 필요할 거야, 안 그래? 나가지도 않고 집에서만 저렇게 있는 거 보면 내가 안타까워서 그래. 뭐 돈을 줘야 나가서 밥이라도 먹고 리프레시도 시키고 그러지. 어머니, 공부하는 학생이 돈이 왜 필요해요? 그리고 그렇게 나가서 놀고 하면 공부는 언제 해요? 아가씨는 취직 안 해요? 아유, 알잖니. 걔는 오라는 데는 많은데 애가 눈이 높아서 시답 짜는 데선 일 안 하려고 하는 거 아직도 고르는 중이지 뭐. 아니, 사지가 멀쩡하면 나가서 돈을 벌어야지. 매번 오빠한테 용돈 받아 쓰는 거 아무렇지도 않대요? 진짜 이해가 안 가네요. 이제 더 이상 지원 끊을 거니까 아가씨 밥값 본인이 하라고 하세요. 어머님도 설거지라도 하시던가. 아주버님 뒷바라지 직접 하시고요. 어머, 너 말 다 했니? 우리 애가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 다 능력은 높은데 오래 일해야 하니까 고르는 거지. 그 능력 높이다가 누구 장사 치를 일 있어요? 누굴 호구로 보시고 이렇게 계속 요구하세요? 어머님, 둘째 아들은 주워오셨답니까? 둘째 아들 불쌍치도 않으세요? 어머니도 아가씨한테 따끔하게 한마디 하세요. 오냐오냐 하시니까 버릇만 나빠지는 거예요. 다 큰 자식 둘이나 집에서 놀고 있는데 아무렇지 않으세요, 정말? 이게 진짜 말이면 다인 줄 아나? 너 지금 꼴랑 얼마 보탠다고 지금 유세 떠는 거야? 우리 진성이가 우리 아들로 이 집에 태어났으면 당연히 할 도리를 하는 건데 니까짓 게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너 아주 웃기는 애구나. 진성이가 너 때문에 버려질까 봐 걱정이다. 어머니,
진성 씨가 정말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그 집에서 노역살이만 해야 하는데요? 남들 다 붙잡고 물어보세요. 그게 정상인지. 진성 씨가 얼마나 착한 아들인지 모르시겠어요? 이런 것들 다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웃겨 진짜. 뭐? 누가 누굴 가르쳐? 내 아들 내가 더 잘 알지. 그리고 당연히 해야 할 도리를 하는 건데 옆에서 너 우리 아들 바람 넣지? 그 해야 할 도리 어머님이나 좀 하고 사세요. 큰 자식 작은 자식 차별하지나 마시고요. 적당히 좀 하세요. 어머님이야말로. 자식들한테 버려지기 싫으시면. 그렇게 시어머니는 학원 문을 박차고 나가셨고 남편에게 얼마나 퍼부었는지 남편은 학교가 끝나자마자 저희 학원으로 왔어요. 아, 왜 그랬어? 엄마 혈압 높은 거 알면서 너 때문에 지금 엄마 아프다고 난리야. 진선이도 옆에서 난리고 난 괜찮다고 했잖아. 진짜 괜찮아? 당신이 이러는 거 가족 위하는 거 아니야. 더 망치는 거지. 아니 정말 내가 어이가 없어서 그래. 어머님이 돈 더 달라고 하시잖아. 뭐 맡겨놓으셨대?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당신 물류센터 안 나간 지 얼마나 됐어? 그런 거 뻔히 아시면서도 당신은 그게 도리래, 알아? 우리를 어떻게 보고 열받아서 정말. 내가 괜찮다니까. 그럼 어떡해? 나 아니면 그 집 어떻게 먹고 살아? 평생 공부만 한 형에 철없는 엄마, 동생 누가 먹여 살려? 아니 사지 60 멀쩡한데 왜 못 살아? 하다못해 식당 일이라도 해서 먹고 살면 되지. 왜 못 사냐고. 적당히 하라는 거야. 형이랑 동생 평생 이러고 살 거 아니잖아. 우리 아기 태어나도 이렇게 살 거야? 우리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게 하면서 그 집 먹여 살릴 거냐고. 평생 그럴 거 아니면 적당히 해 당신도. 안 그러면 당신은 평생 호구야. 남편은 제 말을 듣고 말이 없었어요. 본인이 봐도 호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으니까요. 마음이 아팠지만 저라도 중간에서 끊어줬어야 했네요. 저희가 생활비를 더는 주지 않자 시누이와 어머님은 시위라도 하듯 매번 저희 학원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어요. 학생들과 학부모들 다 보는 앞에서 돈 받아간다고 소리치고 아들이 저를 만나서 그렇게 변했다는 둥 학부모를 붙잡고 말하기도 했고요.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네요. 그리고 얼마 후 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죠. 그건 바로 제 부모님이 여행을 가시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것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때를 고르라면 그때가 아니었나 싶어요. 무엇이 그렇게 빨랐기에 먼저 가셨는지 제 효도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함께 떠났습니다. 전 거의 정신을 반쯤 잃었고 장례식에도 병원에 실려갔죠. 제 옆에 남편이 없었다면 저 역시도 나쁜 생각을 할 뻔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부모님이 떠나가시고 마음도 추스르지 못한 채 부모님 유품을 정리하고 있을 때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모든 사망보험금과 부모님의 집까지 전부 다 하나밖에 없는 저에게 상속될 거란 말이었죠. 상속 따윈 필요 없는데 그냥 우리 엄마 아빠만 살아있으면 되는데 이런 심정으로 모든 게 다 싫었네요. 시간이 지나 남편이 이 모습을 보고 제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 거냐며 정신 차리라고 호되게 호통치는 바람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더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엄마 아빠가 편히 눈 감으시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학원을 다시 열고 전 제 일을 해나가며 살아갔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주신 유산이 20억이 있었지만 통장에 고스란히 묻어두었고요. 그런데 이 얘기를 어떻게 알았는지 저에게 낮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내내 전화가 오는 시어머니였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 지금 수업 중이에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수업 끝나고 다시 전화 드릴게요. 아, 다시 전화할 거 없고 끝나고 진성이한테도 일러 뒀으니 집으로 오거라. 할 말 있으니까 곧장 와야 한다. 알겠어? 어머닌 그 말씀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저는 수업이 끝나고 남편을 만나 시댁으로 향했죠. 혹여나 부모를 잃은 저를 위로해 주시나 싶어 발걸음을 빨리 옮겼네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괜히 후회하고 싶지 않아 시어머니에게도 조금 더 잘해주자 싶기도 했고요. 여러모로 후회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 마음을 되새기고 집에 도착을 했을 때 이런 생각이 무색하게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는 시어머니였죠. 그 말을 거두는 시누이와 시숙이었고요. 시숙이 그렇게 적극적인지 처음 알았네요. 여러 말할 거 없고 가족이 왜 가족이니? 너희 친정 부모님이 주신 그 유산 들었다. 5억씩 시숙이랑 신우한테 나눠주렴. 어려울 때 돕고 살아야지. 그래야 너도 마음 편하고 안 그러냐? 대신 다신 우리한테 이제 생활비는 안 줘도 된다. 가족 공동 재산이다. 빨리 나눠. 그래요, 재수씨. 가족이 이러니까 가족이죠. 저희 딱 5억씩만 나눠주고 이제 재수씨랑 진성이 살림 꾸려 나가요. 뭐라고요? 지금 제정신이세요? 다들 미쳤네. 우리 엄마 아빠 목숨값을 지금 너네한테 나눠달라는 거야? 뭐 이런 개똥 같은 경우가 다 있어? 내가 조금이라도 더 잘해야지라고 생각한 내가 미친년이지. 인간 말종 집구석 같으니라고. 너흰 구제불능이야. 뭐요? 언니, 지금 말 다 했어요?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인간 말종? 보자 하니까. 아니, 어차피 매달 갖다 바치는 돈 한꺼번에 달라는 건데 그게 뭐가 나빠요? 안 그래요? 미천이 있어야 장사를 해서 돈을 벌지. 아, 웃겨 정말. 오빠는 어때? 그래, 말 다 했다. 너 우리한테 돈 맡겨놨냐? 어디서 미천 타령이야? 네 오빠랑 언니가 호구로 보여? 여태 백수로 날로 먹은 비용 토해내라 하기 전에 닥치고 일이나 해서 알아서 먹고 살아. 제 남편을 보고 쏘아붙이는 신우를 보고 어이가 없었고 분노가 솟구쳤어요. 가뜩이나 부모님 돌아가신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고 나니 어이가 없고 허탈했죠. 그때 조금 늦게 들어와 사태 파악을 하던 남편은 온 집안의 창문을 닫으며 원천 봉쇄를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뭘 하려고 하나 싶어 쳐다보니 남편은 그동안의 서러움이 폭발하듯 온 집안을 때려 부수기 시작했어요. 저 많이 참았어요. 어머니 진선이랑 형,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책임지려 했고 어머니 또한 그랬고요. 근데 이젠 아니네요. 돌아가신 장인어른 장모님 유산까지 탐내는 모습을 보니 다 제가 이렇게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애초에 돈을 대는 게 아니었는데 제 잘못이죠. 네가 인간이냐 최진수? 공부를 8년을 했으면 빨리 때려치우고 엄마 모실 생각을 해야지. 동생이 벌어다 주는 돈 편히 받으며 사니까 좋았지 그땐? 너도 마찬가지야 최진선. 오빠가 주는 돈으로 아주 행복했지 너랑 엄마랑. 그만할란다 이제. 제씨 집안에서 나 없는 사람 쳐요. 더 이상 이 사람한테 미안해서 이 집이랑 인연 끊을 테니까 나 찾지 마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저 호적 파세요. 이 말을 끝으로 남편은 집을 다 때려 부수고 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온 남편은 길바닥에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남편이 그동안 얼마나 참았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고 한편으로 어려운 결단이었을 텐데 이렇게 결단 내주어 고맙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시댁과 손절했습니다.
손절한 즉시 제 학원에 찾아와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깽판을 치며 돈을 달라고 협박도 하더군요. 그래서 경찰 불러 바로 대응했어요. 그러다가도 정 안 되겠는지 울면서 전화 오고 생활비라도 붙여달라며 사정을 하더라고요. 남편은 아예 전화 받지도 않는다며. 저도 독하지만 제 남편도 이렇게 독한지 처음 알았네요. 남편은 시댁 얘기조차 꺼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돈줄이 끊기자 그 집딸은 작은 회사 경리로 취직했다고 들려오더군요. 뭐 이제 상관없는 일이지만요. 지금은 아예 저희 학원 근처도 얼씬 못하게 접근 금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식이라고 다 같은 자식이 아니더군요. 저희 남편은 돈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으니까요. 지금은 오히려 남편도 더 행복해합니다. 진작 이렇게 살 걸 그랬다며 농담도 하네요. 살면서 마냥 행복할 순 없지만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지만 저에게 모든 걸 다 해주신 부모님께 행복한 모습을 보여드리며 살고 싶어 열심히 오늘도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물론 남편과 다투기도 하지만요. 그래도 제 옆에 부모님 대신 이렇게 저를 지켜주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행복하네요.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도 종종 들기도 하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기에 많이 단단해졌다고 믿고 싶어요. 이제 저에게 슬픔은 있고 행복한 일만 있을 거라 다짐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